네, 최근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최욱 친구 노영희 변호사. 이렇게 아수라 발발타님이 이렇게 말씀을 최욱 친구 무슨 일이 최욱 친구 노영희 변호사. 최욱 친구는 그 정도까지는 나이가 그렇게 안 되는데 친구가. 요새는 연상연하 커플이 많으니까. 아 커플? 네. 커플 됐어요? 예. 네? 예, 그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나이 차이 많을 텐데. 예. 요새 방송 커플로. 띠동갑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아. 네, 그거보단 젊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띠동갑을 넘어섰다. 넘어선 건데? 아니 10살 차이인데. 10살 차이인가? 벌써 나이도 깠구나. 자기가 막 결혼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결혼 안 했지. 그러니까 안 해놓고. 안 했어. 혼자 살아. 내가 그 사는 위치까지 아는데 가르쳐 줄까, 도거수? 동네만 알려주면 돼. 네, 동네. 중요한 건 그 장면을 보고 나랑 친한 여자 결혼 안 한 예쁜 변호사가 있어요. 아, 그래요? 자기가 최욱 최욱 오빠 팬이래. 그러면서. 체육 까다로워. 그래서 체육 내가 까다롭고 걔 성격 더럽다. 성격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 사실. 게다가 마마보이끼도 좀 있는 거야. 좀 그렇지. 자기가 엄마 얘기 맨날 하는 거 보면. 예. 그래서 내가 소개시켜주겠다 말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뛰어난 사람들은 약간 좀 성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심드렁 김연아 평론가 나와 심드렁 김성환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갑자기 또 김민하 평론가가 생각이 나네. 나도 근데 딱 눈앞에서 보네. 천재고 최욱처럼 천재야. 아닙니다. 네, 저는 그냥 범민, 아니야, 평범한 범인 사람이세요. 아니야. 최욱이나 김민하는 천재과들이야. 체육도 천재예요? 최욱은 진짜 그리고 노력형이야. 그렇지. 노력형하고 천재는 안 맞지. 근데 김민하도 저 정도로 하는 거 보면은 내가 보기엔 김민현 좀 게을러. 게으른 척 하는 거 아닌 건가? 무슨 게을러 집에 가서는 진짜. 엄청나게 하는 거 아닌가? 아 그래? 아니, 저 게을러. 정도로 말하는 것 정도면은 엄청난 내공인데. 집에 처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들여다보고 그렇죠. 뭐 게임하고 뭐 네. 이것만 인생의 낙이 그거밖에 인생이 없어요. 그거 아닙니까? 그래? 음. 내 눈을 쳐다봐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여기서 제가 뭐. 네. 네, 오늘 최근의 정치본색은 세 분 나오셨고요. 정리를 우리 PD가 먼저 했네요. PD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영희가 총 정리했다. 탄핵 심판 5차 변론 주요 장면. 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네. 어떡하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네. 아니 근데 이 그래요? 썸네일을 말이죠. 제가 예. 지난번에 보니까 예. 전계환 대표님이 예. 썸네일 이렇게 저렇게 이러한 우리는 정계환의 노예야. 지시사항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렇지. 네. 어쩔 수가 없네. 어쨌든 아는 사람들이 합시다. 자 하세요 빨리. 미래를 보는 타이틀입니다. 세 분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제 일단 팩트로 나온 거 이태백의 시를 이동하면서 달기 장미를 예. 기원하지 않았다. 예. 달밤에 그게 아무리 이태백이 그래도. 씨였어요. 그 호수에 풍덩 빠지잖아. 이태백이. 그치. 호수에 그러다가- 풍덩 빠지거든. 빠져요. 그러다 죽나요? 그 호수에 풍덩 한두 번 빠지고 네. 그러니까 한두 번 빠져서 이제 구해주기는 하는데 여러 번 구했다가 나중에 나중에 죽었는지 안 그렇게 호수에 해서 떠 있는 죽었는지 달 붙잡으려고 술 그냥 취해가지고 술 처먹다가 맨날 근짓거리를 한 거야 그게 이태백이. 비슷하네. 그러니까 행태는 좀 비슷하지. 그러네요. 이 사람은 시는 못 쓰지만. 네. 예. 뭐 하여튼 그거는 뭐 문학적으로 그건 네. 좀 이따 또 얘기하시고요. 네. 일단 오늘 신문들이 제일 주목한 거는 정리해 윤석열이 주세요. 직접 내가 선관위에 개헌권 투입을 지시했다. 이 부분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부인하고 있는데 음. 선관위에 부정선거 이거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도 믿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게 역으로 제가 볼 때는 탄핵의 제일 중요한 사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선관위 그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유가 바로 이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들은 주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선관위도 헌법기관이란 말이에요. 예. 선관위 기능 정지를 하거나 선관위에 함부로 개헌군을 투입을 해서 뭐 자기는 무슨 점검을 하라고 시켰다고 얘기하고 서버 뜯으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말은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선관위에 개헌군을 투입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선관위 관계자나 아니면은 군 관계자 말을 통해서 보면
결국은 선관위 관계자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했다. 여기까지 들어가 버리면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걸 윤석열 자기 입으로 시인을 했다. 이 부분을 오늘 신문들이 제일 주목해서 봤던 것 같아요. 오늘 근데 경공에서 박범계 의원 있잖아요. 판사 출신인데 그분이 말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대. 이거를 그렇게는 그 박은정 검사 출신의 박은정 의원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 김성환 평론가처럼 해석을 했고, 박범계 의원은 이제까지는 했다. 내가 어떤 범법행위,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윤석열이. 근데 이걸 최초로 했는데 그게 그 뉘앙스가 어떤 배경이 있고 중대한 범법 행위를 한 게 아니다. 경미한 위헌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배경이 잔뜩 있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부정선거라는 배경이 잔뜩 있는 경미한 거를 확인 차원에서 한번 해본 거기 때문에 했다라는 걸 시인은 했지만 어쩌면은 변론의 스탠스가 바뀐 거 아니야. 나는 안 했다. 뭐 모른다. 다 부인하다가 지금 경미하게 했다. 요거를 나를 탄핵시킬 만큼 중대한 내가 위헌적인 일을 한 거는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어제부로 스탠스가 약간 바뀐 거 아니냐.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그렇게 또 해석을 하던데. 법 위반이나 예. 이런 헌법 위반을 자기가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렇지. 이번에 처음 말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김용현이가 나와서 증언했을 때에도 예. 본인이 포고령 작성과 관련해가지고 한 말이 김용현에 대해 질문한 내용 자체가 이거 그 법에 위반되어 있는 이 포고령 내가 어쩌고저쩌고 너한테 이거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요거는 빼고 그냥 괜찮습니다 하고서 넣었다. 그때 웃으면서 그런 질문했다라고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도 이게 지금 법 위반임을 스스로 자인했다라고 그래서 많은 신문들이나 언론이 계속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절차 위반, 그 국무회의 부서도 없었고 소집도 제대로 안 돼 있었고 여러 가지 증거. 그거 뭐 어디 빼박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플러스 포고령 관련해가지고 내용 자체가 지금 완전히 헌법 위반인 위헌이죠. 거잖아요. 예. 그 헌법 위반인 그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냐가 또 문제가 됐었는데 그렇죠. 처음에 그 작성과 관련해가지고 김용현하고 서로 말이 달랐다가 그렇죠. 김용현이 나중에 증인신문으로 나와가지고는 윤석열의 유도신문과 윤석열의 눈빛을 보고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항상 뭐 말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썼다는 걸로.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걸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었고 본인도 질문할 때 이거는 법 위반이고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냥 허허거리고 놔두지 않았니? 그렇지. 이런 취지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절차나 이런 걸 위반했다는 거를 이 사람들이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우리가 다 봤는데 뭘.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다른 그 사람이 빠져나오는 방법은 그런 헌법 절차를 위반하고 헌법에 적혀 있는 그걸 그대로 위반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실체적으로 그럴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걸 좀 덮어보려고 하는 건데 실제 사람들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 그럼 그 당시가 비상계엄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 그 요건이 뭐였느냐? 그 당시에 비상입법 기구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네가 국회에 돈을 다 뺏고 사람들로부터 뭐 하려고 다 했었는데 그렇게 꼭 해야 되는 상황이 무엇이었냐? 그 당시 상황이 정확히 뭐냐? 물어보면 또 대답을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요원을 빼라 그랬니? 국회의원을 빼라 그랬냐도 4인 1조로 들어가서 빼라 말았냐? 이거 가지고 또 되게 싸웠는데 그거 역시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이 일을 해야 되는 그 공간이 국회의사당에 모여 있는 것을 빼오라고 지금 자기가 했다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요원이라고 해도 그러면 절차적인 하자는 물론이고 헌법 위반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 감금하려고 그랬고 특히 노상원 같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무슨 수색주, 뭐 수거 장소, 뭐 그렇죠. 어디 그런 가지 지금 얘기가 다 나온 상황이고 제거. 더 중요한 거 이게 문제가 됐었을 때 자기가 사람들 보고 나오라고 한 게 자기는 나오라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죠. 곽종건 어제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나오라고 그렇죠.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내가 나오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자기가 나오라고 했다 그래서 더 자괴감을 느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다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적 위반과 절차적 위반이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절차적 위반을 벗어날 수가 없고 실체적 위반만이 이제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인데 실체적 위반을 할 요건이 되지 않았는데 스스로가 했다라고 하는 걸 자인한 꼴이 되어버려서 방법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과격한 시위를 해가지고 저 무식한 혹은 저 바깥에 있는 저 사람들이 날 지지하니 저 사람들에게 기대보겠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점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후달리는 거고 어제 그렇지. 그래서 그
홍 차장, 예. 국정원 1차장 홍장원. 예. 그 앞에 나온 이진우나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부인한 그 나 증언 답변을 거부를 한 거지. 증언 거부합니다. 예. 근데 어차피 그 사람 증언 거부해봤자 그거는 위증죄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원래 이미 다 증언으로 돼 있었었고. 음. 그다음에 홍 차장만 계속 일관적으로 똑같이 증언하면서 어제 정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제도 정말 자기는 못 견뎌가지고 막 정말 이 불그락 푸르락 하면서 그 안에서 6시간 30분 동안을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건데 오늘 윤석열이 윤석열이 그리고 오늘도 또 이제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죠. 예. 내일 나와가지고 이제 선거 관련된 이 사무총장이 나와서 또 증언을 하게 돼요. 네. 또 조태열도 하게 되고 누구도 하게 되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거에 집중해서 증언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단전단수 관련해가지고 이상민도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공소장에도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정원 차장하고 국정원 장관의 서로 이제 말이 틀렸던 거. 그것도 그렇죠. 이번에는 제대로 이제 분석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들이 빼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더 이상 이런 걸 가지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 못한다 생각해서 사람들을 자꾸 부추기고 폭도가 되도록 변질시키고 이런 걸로 지금 사회를 혼란시켜가지고 뭔가 탈출구를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게 되겠냐 이제 이런 게 거의 테러리스트 같아. 헌법재판관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그 계엄에 관여돼 있다고 하는 장관이든 뭐 군 관계자든 지휘관이든 다 경찰 조사, 검찰 조사 가가지고 한 진술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 진술들에 대해서 오늘 조선일보 보고 너무 기가 막혔는데 그 말을 바꾼 것처럼 기사를 써놨던데요. 그게 아니라 자기의 형사재판에 불리할 것 같으니까 진술을 거부했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진술한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아까 부정선거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이 처음에는 국민들한테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많은 부정선거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다가 자기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했다기보다는 가서 체크하라고 시켰다. 그냥 그 정도로 말을 바꿨어요. 그런 다음에 어젠 또 이 말이 또 바뀐 거예요. 사실 뉘앙스가. 그렇죠. 부정선거가 있는 것처럼 자기가 굉장히 믿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검사 시절부터 부정선거가 있다고 투표용지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국정원한테 서버 점검 세 차례 하라고 시켰더니 제대로 점검을 못 하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계엄군이 확인하라고 시킨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그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관위 IT 장비 400여 개를 점검한 결과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판단은 없었다. 부정선거 있었다고 난 대통령한테 보고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윤석열 얘기하고 또 정반대 다른 얘기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헌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라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있다면 그리고 이제 그런 전략이 맞다 그런 해석이 맞다면 저는 그게 이제 먹히지 않는다 이 말을 첨언을 하고 싶은 게 예. 이미 선관위에 군인들을 투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내 의지였다라는 취지의 말은 그 이전에 이제 대국민 메시지나 이런 걸 통해서도 윤석열이 이제 수차례 이제 강조한 바죠 사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 군 투입한 것도 질서 유지의 목적이었다 이것과 함께. 그런데 이 두 가지 부분은 이미 그 자체로 경미한 법 위반에 해당하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계엄을 선포할 때 뭐 익히 아시겠습니다만은 계엄사령부가 관할하는 거는 그 계엄이 선포된 지역 내에 사법과 행정에 대한 것을 사무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계엄사령부가. 그렇습니다. 선관이나 국회에 군을 보낼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뭐 그 김용현과의 이제 황당한 문답에서 드러난 사실입니다만은 최소한 그게 뭐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면은 국회 밖에 있어야지 군대가 국회 내에 들어가가지고 뭐 그 난리를 칠 이유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설명이 안 돼가지고 뭐 280명이다, 280명이 어디 있었느냐 이걸 가지고 서로 손발이 안 맞고 뭐 그런 이제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 예. 웃긴 장면들이 연출이 된 거잖아요. 근데 선관위의 경우는 더더군다나 지금 뭐 검찰 공소장이나 이런 데서도 확인이 되는 바 노상원이 거의 이제 그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지면 거기에 제2수사단장을 맡아가지고 야구방망이와 뭐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그 밑에 사람들한테 시켰다는 거잖아요. 거기 두들기면은 그게 다 부정선거가 확인될 것이다라는 계획을 애초부터 가지고 접근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정보사령부가 들어가가지고 부정선거임을 야구방망이를 가져가서 그게 확인인지 꾸며내려고 한 건지 고문을 하려고 한 건지 어쨌든지 간에 강제로 이제 진술을 받아내려고 한 것인지 뭐든 간에 그것을 만들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권한이 없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 기본 이러한 이제 과정 자체가 이 민주공화정의 아주 근본을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경미하다고 할 그럴 전략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영식 재판관 관련해서 어제 홍장원 그 댓글에도 계속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시청자들의 요청이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영식 재판관이 홍장원한테 그 메모 그게 체포냐 지원이냐 가지고 계속 별것도 아니야 사실 팩트가. 그러면 체포일 수도 있고 방첩사 사령관이 육사 후배가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니들이 체포하는 건 아니고 체포 지원인데 왜 체포를 앞에 그렇게 쓰고 가로치고 이제 지원이라고 했냐. 지원을 앞에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그렇게 꼬치꼬치 그게 그렇게 궁금한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한 뭐 20분 이상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은 뭐 판사들이 뭐에 꽂혀가지고 쓸데나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사건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좀 쓸데없는 거를 꼬치꼬치 물어보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게 다 녹화가 되고 있고 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어떤 쇼잉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로 정영식 재판관은 그런 어떤 그게 굉장히 이 사안에 중요하다. 이게 탄핵이냐 탄핵이 아니냐에 중요하다라고 판단해서 그러는 건지. 그러니까 홍장원 전 1차장의 경우에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법적인 부분이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기소가 됐든지 그렇죠. 지금 뭐 재판을 이제 받고 있는 것인지 그렇죠. 뭐 등등인데 앞으로 재판을 받을 건지. 그렇죠. 이분은 지금 거리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제대로 일을 했으니까. 그렇죠. 네. 아무런 죄를 진 게 없습니다. 이분은 예. 그렇기 분명한 때문에 거지,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자기가 겪은 사실 그대로를 진술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황들을 그렇지. 이뤄보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술하는 거에 대해서 윤석열 쪽에서 무슨 뭐 여러 가지 뒷공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난을 쳐가지고 이 진술의 내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뒤에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한 배를 탔다, 너에게 형사적으로 유리한 것은 이렇게 가는 것이다 등등을 통해서 뒤에서 조정할 여지가 있을 법도 하겠지만은 어떤 경우의 수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잖아요. 홍장원의 경우에. 그러니까 윤석열 측의 전략은 그러면 홍장원이라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그럼 깎는 거다. 이게 지금 전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장원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무슨 뭐 비리가 있었다. 그리고 어제도 이제 그쪽 변호사가 지금 팀 윤석열의 요 증인신문 국면에서는 팀 윤석열의 구성이 또 지금 바뀌었죠. 예. 좀 그들 차원에서 그들 수준에서 약간 젊은 사람이 왔어요. 예, 똘똘한. 약간 똘똘한 예, 약간 젊은 사람이 왔어요. 약간 경기 능력이 있는 네. 그 전까지는 경기 능력이 없잖아요. 완전히 사회인 야구인데 은퇴 선수들이 있었다면은 네. 이번에는 사회인 야구에 이제 현역 선수들이 왔는데 약간 경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분들이 이 홍장원이라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이제 탄핵하는 거예요. 막 깎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면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메모의 신빙성에 관한 것들을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메모를 작성할 때 그래서 성실하게 작성한 것이냐라는 것의 취지. 그래서 이 메모를 작성할 때 총 몇 명이었느냐, 18명이었느냐, 14명이었느냐, 13명이었느냐 등등의 꼬치꼬치 캐묻는 거. 그래서 이거를 쟁점화를 시켜요, 윤석열 측에서.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정영식은 이 쟁점화된 사안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이 성실하게 물어본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 뭐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첫째, 본인이 어쨌든 윤석열로부터 임명받은 재판관으로서 그리고 헌법재판소 내에서 보수적인 어떤 그러한 쿼터를 갖고 있는 그러한 거를 대변하는 재판관으로서 이쪽에서 윤석열 쪽에서 제기한 쟁점이니까 그것을 성실히 다뤄야겠다라는 진심을 갖고 있거나 두 번째, 그게 아니면 최근에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공격을 하니 그러면 윤석열 쪽에서 제기한 쟁점도 어쨌든 뭔가 다룬다는 것을 쇼잉하기 위해서는 뭐 내가 나서야 된다. 뭐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뭐 하는 것이든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쟁점이지만 그렇지. 윤석열 측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는 그 쟁점을 여러 번 물어본 게 아닐까. 그렇게 저는 좀 뭐 법적 지식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직접 적어놓은 클립 같은 게 있더만요. 그래가지고 이제 체포를 뭐 14명인지 16명인지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홍장원이
받아 적은 것도 일치하잖아요. 14명, 16명 이렇게 일치 딱 하기 때문에 그게 증거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정영식 재판관이나 다른 헌법재판관들이 오해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게 정영식 재판관이 일종의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 전에 마은혁 후보자를 바로 평일을 한 다음에 니들 변론 한 번 더 들어볼게라고 하면서 또 연기를 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일환이 아닌가. 그러니까 좀 밟아가면서 모든 절차나 맞아요. 네. 모든 과정을 밟아가면서 맞아요. 그래 니들 말 다 들어줬지, 니들 원하는 질문 다 해줬지, 나 이렇게 꼬치꼬치 했어. 물론 속으로는 야 이미 끝났다, 말은 안 되지만 니들 말 별로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섣부른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줘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법원에서 싶어요. 재판을 할 때 네. 재판장이 이상하게 갑자기 나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이거는 무조건 패소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재판장 원래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상대 변호사들은 서로 주장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구 말이 맞는지를 재판장에게 이해를 시켜가지고 재판장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하는 게 재판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재판장도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A라는 변호사가 하고 있으면 별로 신경 안 쓰고, A라는 변호사가 말도 안 되는 주장하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라고 난리를 치면 무시해버려요, 원래는. 예.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 이 시끄러운 변호사들이 편파적이네. 재판장이 우리 말 한 개도 안 들어주고 제 말만 들어준다. 쟤랑 무슨 학교 동창이라더니 그런가 보다. 막 들어누워 막. 쟤랑 와이프가 뭐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투서를 해요. 그렇지. 거기에 이제 그 평가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요. 맞아. 그리고 또 공개 재판인데 판사가 앉아 있는데 거기서 막 변호사들이 판사하고 막 싸워요, 공개적으로. 그럼 뒤에 앉아 있는 이 병창객들이 저 판사는 편견 덩어리인가 봐. 저 변호사가 저렇게까지 열심히 얘기하는데 왜 안 들어줘? 막 이래요. 그렇지. 그러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상황에서 이 A 변호사가 한 말을 기각시켜 버리게 되면 항소하면서 이제 그 욕을 막 써놓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그 판사들이 보기에는 뻔히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도 그게 나중에 가서는 자기가 엄청 나쁜 사람인 게 기록으로 쭈르륵 남는 게 되는 거예요.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 보면. 그래서 그럴 때 판사들이 두 가지 대처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일단 그 A 변호사는 호통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기자들이 이제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니까, 그렇지. 기자들이 거기다 대고 호통치는 재판장. 뭐 편파적인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안 하고 사실은 절차를 매우 잘 지켰고 네가 해달라고 다 해줬는데 어떡하냐, 내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이러면서 결론을 내려주게 되면 훨씬 더 그게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막 나한테 난리치는 사람 아니면은 너무 잘해준 사람,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나왔을 때 맞아요. 내가 조금 찜찜하면은 나는 나한테 너무 잘해준 사람을 오히려 안 믿어버리는데, 윤석열 대통령 재판 같은 경우도 원래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었었고, 하도 어거지를 부리니까 신경을 안 쓰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들을 뭐 알바를 쓰는지 뭘 쓰는지 자꾸 동원하면서 바깥에서 자꾸 왜 이상한 걸 올리고, 게시글도 한두 건 올라오던 거 막 10,000글, 20,000글 올리고 사람들을 막 그 음해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이걸 그런 식으로 똑같이 강대강으로 대처하다 보면은 봐라, 판사 잡바라고 연결되더니 우리 말 듣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하고 결국 우리 거 기각하더라,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더 명분상에서 나중에 그들의 명분을 살려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전략이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원하는 거를 그냥 다 들어주는, 일단은 들어서 보고 그럼 여기까지 합시다. 근데 이제 시간상 당신 말은 여기 한 20개 중에 12개 들어줬으니 그만합시다. 이렇게 하면 좀 말이 좀 적어지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짜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근데 저는 그 일종의 물증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꼬치꼬치 묻지 않았나 싶어요. 나머지는 진술이잖아요. 그렇지. 진술인데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개헌 국무회의에 의해 배석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의 정확한 지시를 받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계엄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수사에도 잘 협조를 안 해요, 지금. 근데 국정원장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국정원장한테 직접 체포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홍 장관 1차장한테, 이인재한테 지시를 했어요, 오히려 대통령이. 근데 홍 장관의 얘기를 입증해 줄 사람은 여인영이에요. 근데 여인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야. 그러면 제일 핵심적인 물증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건 메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홍장원의 일관된 내용들이 메모에도 같이 적혀줘야지 되는 그렇지. 거란 말이에요. 근데 홍장원의 내용을 보면은 크게 두 갈래예요. 싹 잡아들여 그럼 그 체포와 관계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이 지금 형식적으로는 없어. 근데 국정원한테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너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지금 여인형 그러니까 방첩사를 도와서 지원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싹 잡아들이라고 하는 게 국정원이 싹 잡아들이라는 성격보다는 방첩사를 도와가지고 잡아들여라고 하는 쪽에 좀 더 그 방점이 찍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정밀하게 네. 말하자면 그러니까 정의혁 씨 재판관이 볼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원이라는 표현을 앞서서 세웠다고 하면은 오히려 일관성이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원이라고 하면은 지원을 해서 지금 여인형한테 물었더니 여인형이 거기 체포 명단이라고 하는 걸 16명이든 14명이든 불러줬어. 그걸 받아 적은 거야. 그러면 성격이 일관성이 있잖아요. 근데 체포라고 하면은 국정원이 직접 체포할 수가 없는 건데 그걸 앞세웠다고 하면은 진술의 신빙성이 증언의 신빙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 말은 맞죠. 정영식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물어본 거는 맞는데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있잖아요. 홍장원이 그렇게 진술을 하잖아요. 아니 그 밖에서 막 적고 있다가 하도 황당해서 밖에서 적고 있다가 요거를 적고 나중에는 너무 이게 이상하니까 적지를 않았다. 적지를 않은 다음에 자기가 적었던 거를 다시 복기를 해보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비서관한테 보좌진한테 야, 그거 다시 한번 적어봐라 라고 해서 또 적은 거야. 그러니까 메모가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복기를 해보고 이게 너무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흘림체로 적다 보니 이게 잘 안 보이니까 보좌진이 정서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보좌진한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바로 기억을 복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 사람의 진술을 들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네. 그러면서 체포와 지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네. 라고 충분히 이제 납득 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영식이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해서 그게 홍장원의 진술이랄지 그다음에 여인형과 똑같은 클립이 있는 홍장원의 메모 또는 홍장원 보좌관의 메모를 뭐 완전히 기각해버리는 증거로서 이거는 말이 안 돼라고 기각할 수 있는 수준은 결코 아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요.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홍장원이 증언에 대해서 상대방이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그렇지. 홍장원이라고 하는 메신저를 공격하면서 메신저 맞습니다. 너는 민주당 사람들하고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렇게 안 말하다 갑자기 민주당이랑 엮인 다음에 말이 바뀌었다. 무슨 돈 받았지 이런 이야기도 네 하더라고. 말은 못 믿어 이제 이렇게 네. 나오니까 재판장이 네 말은 못 믿어라고 하는 그 말을 못 믿게 만들려고 그 말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렇지. 재판장이 일부러 거기에다가 이 증거 능력, 증명력을 부여해주고 있어요. 맞아. 자기가 네. 질문을 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홍장원이 예전에 했던 증언들은 이 재판정에서 한 증언하고는 또 좀 결이 다르거든요. 이 그 가치도 다르고 그러니까 특히 검찰이나 경찰에서 진술한 것은 그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를 동의하지 않으면 또 다시 법원에 불러가지고 또 하고 그래가지고 증거 능력을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다른 재판에서 증언한 거는 선서하고서 증언을 한 거기 때문에 이쪽 재판부에서 증언한 거하고 효과가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 다른 재판에서 나온 증언은 이쪽 재판에서 명확하게 증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유죄로. 그렇지. 그렇다면 이 탄핵 심판에서 오히려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도와준다는 게 뭐 정말 둘이 무슨 짬짬이가 아니라 그 구멍 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또 상대방이 나중에 지적할 만한 것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재판장이 하나씩 콕콕콕콕 찍어줘가지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 사람의 말은 이 뜻인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보니까 이런 증언이 있지,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증거가 있지, 이거 하나씩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홍장원의 증거력이 없다 그러면서 버리려고 하는 상대방의 그런 전략을 여기서 딱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홍장원 차장의 증언을 탄핵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왜냐하면 예를 탄핵할 수 들어서 없습니다. 예. 윤석열 측 법률 대리인단 쪽에서 홍장원 전 차장의 전화 통화 기록을 다 달라 그랬죠.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보해 달라고 재판부에다 얘기를 했고 그걸 이제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민주당하고 뭐 한동훈 대표하고 통화한 기록이 있었나요? 있었다고 하면 당장 문제 삼았을 걸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 3을 만한 거는 돈 받았지, 너 비리 있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밖에 없고 그럼 통화 내역을 보니까 대통령하고 통화한 게 명확하게 나와. 근데 대통령하고 통화했을 때 다른 사람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하더라도 홍장원 차장은 일관성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해.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하고 자기가 통화하면서 메모한 거 메모 기록이 있어. 왼손이라서 자기가 휘갈려 쓴 거 다시 정서하라고 해서 보좌관한테 다시 정서를 시켰어. 이게 다 일관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증명해줄 목격자도 있는 거잖아요. 그 보좌관이 얘기해주면은 내가 그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관성이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지금 네. 물증이나 증언까지 전부 다. 근데 그거를 탄핵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거지. 네. 완벽하게 다 조작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 지금 계엄을 선포한 그 와중에 황당하게도 윤 대통령은 간첩 잡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홍장원 차장도. 그러니까 그런 황당한 얘기가 들어갈 틈이 사실상 없다고 하는 게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그렇습니다. 맞는 거예요. 예, 잠시 광고 듣고요. 노상원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윤건영 의원이 청문회에서 이야기했던 노상원, 그 다음에 노상원의 2016년 행태에 관해서도 중요하고요. 이 비아폰이 또 경호처, 그 다음에 김건희, 윤석열 또는 저는 이제 검찰이나 국무위원들의 그동안의 행태와 행각을 완전히 덮고 은폐하는 아주 중요한 지금 물증, 비화폰, 서버 이거를 지금 어물쩍 그냥 넘어가려고 지금 했던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잠시 광고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 원이고요.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이고 합하면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고요.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55인치 삼성 TV 선택 가능하고요. 1670-257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할 때 스픽스 또는 최경령의 정치 본색 유튜브 채널 말씀해 주시면 가입하면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 지인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새 특별 이벤트로 드리고 있습니다. 노상원한테 민간인한테 12월 2일 날에 비아폰을 줬다는 것도 쇼킹하고. 그러니까 그거 완전히 법 위반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 오비한테 준 거 아니에요? 오비한테 준 거잖아. 어. 오비한테 줘놓고 테스트하고 예비역이라고 딱 써놨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은 지금 그 불출 대장을 다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죠. 불출 대장을 다 봤어. 다 보고 김건희도 지금 언제 갔는지 그리고 전화번호 몇 번인지 다 알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아폰이 계엄에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가 됐는지. 그렇지. 그리고 성관위의 노상원이 노태학 성관위원장 체포해가지고 데리고 오고 거기다 야구방망 이러다가 위협하면 불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그러니까 지금 노상원하고 김용현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접 그리고 노상원하고 정보사 대령들이나 그 햄버거집 모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보사 그 문상화하고 해서 정보사 대령들하고 햄버거집 모임을 했던 거는 거기에 참석했던 대령이 자기가 직접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용현하고 관계가 있는데 지금 둘 다 입을 다물고 있어. 그래서 확인이 잘 안 돼요. 윤 대통령하고 실제 계엄하고 노상원이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가 잘 확인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오버해가지고 김용현이 그냥 사적인 관계를 통해 가지고 노상원한테 너가 가가지고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해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 계엄의 큰 플랜 안에 노상원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수십 번을 만났잖아. 수십 번을 김용현. 그러니까 어떻게 직접적으로 노상원이 그 수첩에다가 적은 메모라든가 이런 게 실제 실행이 됐는지 그 그림을 잘 못 그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노상원한테 만약에 비아폰을 줬다고 하면 노상원이 계엄의 일종의 멤버라는 뜻이야. 예비역인데 무슨 그렇지. 계엄에 아니 군 사령관들한테 주는 비아폰을 그것도 군 사령관들한테 줬다는 것도 희한한 일이지만 그것도 4월에 딱 줬더라고. 네. 4월에 줬어. 그러니까 그거를 줬던 거 하고 계엄 실행하기 바로 전에 예비역인 노상원한테 생뚱맞게 경호처에서 왜 비아폰을 주냐고요. 그러니까 노상원이 계엄의 주요 멤버였다는 사실이 비아폰 지급으로 확인될 수 있다.
그리고 노상원이 뭐 수첩에 기록하고 뭐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인 게 실제 계엄의 한 그림 중에 하나였다라는 게 이 비화폰으로 확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우 이제 그 중요한 사실인 거죠. 상대방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노상원이 뭔데 우리가 그렇게 하겠어요. 아무 이유도 없죠. 그 그럼 사람이 이랬어, 그렇게 하고는 개인적으로 김용현하고 친해서 그랬나 보지. 윤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한가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 김용현이가 맞습니다. 대통령은 전혀 모릅니다. 이거는 내가 그냥 노상원에게 뭐 일 시키려고 물어보려고 그냥 준 거에 아니 불과합니다. 준 이렇게 할 사람이 수도 김성훈 있어요. 차장의 비서관이야. 준 사람이 김성훈 경호차장의 그래요. 비서관. 바로 그거예요. 김성훈의 비서관이 어. 다 김용현의 손바닥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다. 근데 김건희 그때 그 무슨 별장인가? 네. 대통령 별장 직위도 3명이 있었었잖아요. 김용현이가 김성훈이 데려다가 해가지고 그래서 그 3사람이 정말 쿵짝쿵짝 맞아가지고 아삼육이 돼서 형제처럼 지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나 좀 친하고 일하기 편해서 얘한테 한 거야 이렇게 지금 그냥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니까 내 말은 거짓말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원래는 대통령이 다 알고서 오케이 예. 해놓고는 그럼 거기다 대고 김용현이가 어차피 나 이미 베린 몸 내가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럴 수가 있고 그 경호처에 있는 사람들도 같은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증언을 저는 그래서 믿지는 않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중요한 건 좋아요. 그럼 그렇게까지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노상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비하폰을 주어가면서까지 이 사람이 꼭 했어야만 하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그것이 도대체 정확히 무엇이었냐 이 계엄에서 더러운 난 일이었지. 이게 더 필요하다는 거고 바로 더러운 그 더러운 일, 뭐 더러운 케이블 일. 타이로 사람을 정말 죽일 수 있는 일, 고문시킬 수 있는 일, 나는 그런 역할이었을 거라는 거고.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 지난 같은 옛날에 게. 그 이근환이라고 고문 기술자가 모든 더러운 일을 다 하고 이 사람들 깨끗한 척 놔줬던 것처럼 그렇죠. 이 사람들 바로 그 역할을 시켰을 거란 말이지.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나온 얘기가 이 정보사에 그 문상호 사령관하고 싸웠던 그 밑에 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거기가 이제 진술한 내용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가림막 뒤에서 옛날에 노상원이 부군단장. 어떤 네. 스타일이었느냐? 그 이제 대북 공작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2016년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대북 공작하고 나서 이 요원들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폭사를 시켜서 이 대북 공작의 작전이 끝나고 나면. 그렇죠. 흔적을 없애야 한다. 그러면 이제 황당하니까 폭사. 를 어떻게 시킵니까? 네. 그때 이제 폭탄을 단 이 조끼를 입혀가지고 방탄조끼라고 네. 속여서 예, 그거를 폭발을 시켜라. 그래갖고 이 그걸 사람은 원격으로 폭발을 시킨다는 거예요. 임무 끝나고 나면 죽여버린다는 거야. 자기 그렇죠. 부하들을. 예. 그래서 네. 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는 뭐 이걸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그렇지. 있는가라는 의문을 품고 이 사람이 속으로 쌍욕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냥 흘려듣고 뭐 실행에 관련된 그러한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걸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무시해야겠다. 그리고 앞으로 노상원과는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 사람의 경우에는. 네. 그래서 그러한 이 과거의 일을 가지고 연장선을 생각을 해볼 때 노상원 수첩에 있는 가령 수거라든지 뭐 어디에 뭐 갔다가 뭐 이 감금한다든지 그다음에 야구방망이나 뭐 이런 걸 가져가 가지고 선관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뭐 마치 고문을 할 것처럼 썼다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노상원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검찰 공소장 윤석열에 대한 110장에 이르는 검찰 공소장을 보면은 노상원 파트가 따로 있어야 하나가 그냥 그렇지. 노상원 파트가 하나가 따로 있고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엄사령부에 합동수사본부를 만들고 거기에 제2수사단의 실질적인 단장을 맡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현 공간에 수십 차례 들락날락하면서 이 계엄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 계획 이런 것들을 같이 소통하였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비화폰을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이 사람들과 같이 지급을 받은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고 오늘 윤건영 의원이 아까 그 김어준 씨 유튜브 가갖고 추가로 얘기한 내용이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그렇게 지급을 받아서 이 사람이 계엄 직후에 경호처에 가서 반납을 했다는 거잖아요. 비화폰을 반납을 했는데 네. 또 주더라는 거 아닙니까? 경호처가 네. 또 주더라. 그러면은 반납을 왜 한 것이냐? 증거인멸하려고 반납한 거 아니냐? 증거인멸의 그렇지. 목적으로 반납을 한 것이고 또 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원래 중요한 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통의 필요성이 비화폰을 활용한 소통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또 준 것이고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서도 확인이 된 것이고 비아폰이 증거인멸의 수단이 됐어. 그 정도로 맞아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면은 누가 알아야 됩니까? 당연히 윤석열이 알아야 되는 거죠. 이 과정은 그렇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수거라는 표현이 너무 재밌는데요. 이게 노상원이 쓸 수 있는 이 아주 독특한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북한에서 붙잡혔을 경우에 폭사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생존해서 돌아와도 결국 죽여버려라. 그런데 그 죽여버려라고 하는 표현을 수거라고 지금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노상원이 사령관일 때 그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노상원 수첩에 수고가 들어있잖아. 또 들어가 있어. 수집소도 들어가 있어. 근데 MBC 보도를 보면은 수거 대상과 수집소에 정치인 외에도 현직 판사, 정의구현 사들 경찰 간부들, 공무원들, 천주교 사제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정의구현 사리단 신부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게 딱 저는 꽂히는데 우리 사회에 종북들 다 없애버려. 지들 척결해버려. 생각의 종북들인데 그런 이념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저는 더 소름 끼치는 게 박정훈 대령 관련 판사들 있지 않습니까? 4명 다. 군사법원의 판사들, 대령들 이런 사람들을 야 계엄 당일날에 신원 파악해봐 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계획은 윤석열이 어디까지 여기에 개입했는지는 우리가 현재까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비화폰을 주고 노상원이 공식적인 어떤 계엄의 멤버였다고 하고 그렇지. 노상원 수첩에서 드러나고 노상원이 이전에 했던 행태랑 비교해보면 사람이 자기가 쓰는 용어를 계속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생각해보면 노상원은 어떤 방식으로든 김용현이든 윤석열한테 지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계속 좌파 빨갱이, 좌파 척결 얘기를 했잖아요. 반국가 세력 일소해야 된다고 하고 그들이 지금 부정선거를 일으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고리가 하나로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일관되게. 그러면 이번 기회에 계엄하고 난 다음에 노상원 같이 더러운 일을 하는 인간한테 이거 싹 잡아들이든 수거 대상으로 분류해가지고 없애버려 라고 하는 게 얘기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그 군사법원의 판사들, 박정훈 대령과 관련된 판사들, 그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도 다 기각했지 않습니까? 이 판사들이 이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하라고 여인영이가 방첩사 방첩사에 있는 부하한테 그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하고 그 부하가 지금 진술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여인영은 누구한테 들었겠어? 김용현이나 윤석열한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용현이나 윤석열이 한 짓이 자기들은 무슨 뭐 부정선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야당이 국정을 뭐 어떻게 해서 이런 이제 그야말로 강아지 도구 소리를 하고 있지만 그 도구 소리를 그 개소리를 하는 그거를 다 지워놓고 생각을 해보면 철저히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적 안갚음을 위해서 또는 보복을 위해서 또는 본인들의 범죄 행각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 짓거리를 한 거잖아. 맞아요. 정말 나쁜 새끼들이야. 얘들은 새끼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새끼들이야. 정말 나쁜 새끼들이 윤석열, 김용현이었던 거예요. 그걸 왜 여인영이가 자진해서 그거를 아무 상관이 없는 군 법원 판사들을 조사를 하라 그래? 아니잖아. 김건희가 개입이 됐든 윤석열이 개입이 됐든 김용현이 개입이 됐든 이 세 명의 지금 아이디어 아니야. 누가 봐도. 그렇죠. 그러면 이 처죽일 놈들이지. 진짜 옛날 같으면 좀 말을 심하게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실은 나쁜 새끼들이야. 인성 자체가 글러먹은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이 묵시적 용인 내지는 명시적 지시 혹은 정말로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 정도까지 내가 다 허용해 줄게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내에서 했을까? 그 바운더리 밖에서 했을까? 그렇지. 뻔한 거는 바운더리 안에서 했겠다는 거잖아요. 네. 내가 이렇게 하도록 나는 권한을 위임받았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다 하면 돼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무도한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1차적으로는 행위를 한 그 사람들이 져야 되겠지. 노상원 그렇지. 플러스 등등. 어. 하지만 내란죄의 우두머리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의 수족들이 알아서 다 했기 때문에 우두머리는 이걸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런 정도의 인간들을 아직도 우리가 대우를 해주고 뭐 대통령으로서 무슨 뭐 직무가 정지됐지만 예우를 해주고 말을 난 이것도 좀 웃기다고 봐. 이 인간은
그냥 인간이 아니야. 그냥 개새끼야. 지금 하는 일이랄지 지금까지 하는 거짓말이랄지 그다음에 홍장원이 와가지고 저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 인사도 모른 안 척하고 받고 또 모른 척하고, 이런 아니 길거리에 이 정도 인성을 가진 60대 아저씨가 있나? 아저씨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게 대통령이나 고위공무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60대 중에서 이렇게 인성이 덜 떨어진 인간이 있어? 김용현이나 저 윤석열처럼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이런 인간이 없어요. 아니 이렇게 사악하고 나쁜 새끼들이 국정을 가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직도 굽신굽신거리면서 대통령님 하고 있어? 그걸 그리고 국민들한테 우리 찍어주세요. 이 사람 탄핵 당하면 안 돼요. 이러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이게 다 정신 나간 놈들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다 공범이니까 이 사람들은 대통령을 지킨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지금 이게 대우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동력을 얻기 위해서 극우라고 하는 사람들 뭣도 모르는 젊은 세력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으쌰으쌰 해야 된다.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나는 그게 정말 황당무계하다는 것인데 이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들이 윤석열을 좋아하지도 않는다고 들었어요. 윤석열을 탄핵에 반대하는 이유가 정확히 뭐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도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구하고 극우가 결합이 된 일종의 이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반동이 일어나고 있는 근데 거잖아요. 변태적 우리가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상황 자체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전 같아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아까 노상원 수첩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첩에 적혀 있는 거 보면은 노상원이 혼자 머릿속으로 기획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판사 명단 들어가 있지. 아까 지금 여인영 방첩사 얘기하셨잖아요. 최상병 저 박정훈 대령 사건 담당했던 재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판사들 이름 4명 신상 파악해보라고 지시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경향하고 또 동아였나?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경향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치가 하던 게 바로 이런 짓이야. 맞아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이것들. 그러면서 경향이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쓴 게 있어요.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대통령실 관계자하고 여권 관계자의 말을 통해 가지고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언론사에 대한 일종의 극도의 적개심이나 이런 분노가 지난번에 이제 극우 유튜브 보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윤석열 입으로 직접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난 총선 때 지난 총선 결과 보고 다 놀랐잖아요. 놀랐는데 지난 총선 패배하고 난 다음에 그 패배에 대해서 원인을 얘기를 할 때 이 언론들이 호의적이지 않게 기사를 악의적으로 계속 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스콕스에서 전기한 대표님이 없앴지만 스콕스에서 얼마나 열심히 그 언론들이 윤석열 정권의 총선 기간 동안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까? 근데 그러면 스피스도 단전 단수 한다는 명단에 좀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스콕스를 없애서 그게 괜찮았대요. 하여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총선에서 어쨌든 자기네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참패를 한 부분도 언론사 탓이다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여론을 움직이려고 반전시키려고 노력했잖아요. 윤석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조치 뭐 이젠 정치하겠다는 둥 이런 소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이 안 돌아오는 걸 보면서도 이것도 언론 탓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인식들을 공유했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국도의 분노나 적개심들을 언론사 단전 단수 5개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단전 단수 조치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노상원 수첩에 드러나 있는 이런 우리 사회에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윤석열이 그동안에 어떤 반감을 가져왔는지 반감의 주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명단에 자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체포 명단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지가 한 짓은 생각을 못하고 말이지. 일관되게 그게 네.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내가 진짜 국정을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야. 이건 비상 상황이야. 그래서 내가 계엄을 선포해서 깜짝 경고용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건 그냥 국민들한테 대해서 거짓말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윤석열이 야당 이재명
다 잡아들이고 야당 대표나 국회 재기능하지 못하도록 막고 한동훈도 나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줬어. 나쁜 새끼.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체포해서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벙커에다가. 그리고 나머지 나와 관계돼 있거나 내가 싫어했다고 하는 사람들 전부 잡아들이거나 그렇죠. 수거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다 그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관위 들어가서 서버 뜯어오는 것도 다 아니, 마찬가지야.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고 비열하고 뻔뻔하고, 비겁하고 어거지 무책임하고 뻔뻔할 수가 있냐는 거지. 그것도 검찰총장하고 대통령까지 한 인간이 한 국민들의 일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자기가 공직자로서 오랫동안 일을 했으면 지금 와서는 뭔가 홍장원 차장의 이야기대로 무릎 꿇고 울면서 반성을 해야지. 나는 여기서 그래야지 인간 새끼지. 한동훈 이건 진짜 인간의 자식이 아니라니까. 한동훈 전 당대표도 이제 양심 선언할 때가 됐다고 봐요. 네. 왜냐면 한동훈 전 당대표도 솔직히 이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자기는 뭐 자유롭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거는 비상계엄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 사람에게 그 전에 이게 공식화되기 전에 조언했을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 윤석열이가 어떤 사람인지 윤석열이가 김용현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무슨 일을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는 사실 오래전부터 이게 있었던 얘기 때문에 한동훈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둘 간의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그렇죠. 그 둘이 나빠진 게 바로 이제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나와가지고 말이 양떼어내 때 얘기하려고 그렇죠, 그쯤이 그렇죠. 제일 나빠졌었을 때고 3월인가 그렇죠. 그 전에 2달 전까지만 해도 음. 서로 간에 조금 뭔가 이렇게 여지가 좀 있었어요. 해결될 여지가.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집안 싸움으로 번지면서 김경길이 나서가지고 참전하면서 이제 완전히 모욕감을 주면서 그때도 괜찮았는데 마지막으로 이 김건희가 열받은 거는 2월 말쯤에 자기에게 공천권을 한 개도 안 준 거였어요. 근데 그걸 더 이상 허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한동훈 생각이었고 그것 때문에 완벽하게 지금 망가졌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이전부터 이 사람들은 계엄을 준비해 왔다는 거고 예. 자기에게 적대하는 사람들을 쳐내기 위해서 자기네끼리 다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한동훈은 없었다? 아니야. 한동훈도 그 안에 다 있었다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재작년 말부터 서서히 이제 움직임이 멀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한동훈이가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둘러싸여가지고 김영환하고 같이 둘러싸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저렇게 했던 그 대통령의 나쁜 행동과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예. 이번에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밝혀주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시 다지는 게 이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하나는 저는 명태균 씨가 이 비상계엄 관련해서 몰랐을 리가 없다고 봐요. 그렇죠. 명태균 씨도 제가 지금 명태균 씨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직접적으로 제가 물어봐서 확인할 건데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도 이 윤석열과 그 한동훈이 서로 싸우기 전에 김건희가 공천에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작년 2월 달까지만 해도 어쨌든 뭔가 이 동네에서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 전에 있었던 김영현의 움직임부터 다 이 사람이 사실은 다 알고 있었을 거라서 이제 김영현, 명태균, 한동훈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김영현을 빼고 그런 사람들 입에서 어떠한 구조가 그동안에 있었고 어떤 준비가 있었는지가 만약에 나오면 더 이상 이거를 벗어나거나 할 수가 없을 거가 됩니다. 예. 여기까지 뭐 김민하 평론가 마지막으로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시죠. 예. 뭐 이제 뭐 슬슬 한동훈이 움직일 것이다 뭐 그러게요. 이런 얘기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맥락 때문에 그런 맥락과는 별개로 뭐 실제로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이번 주말 다음 주 초?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음. 말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 시점과 관련돼서는 뭘 하겠다는 것인지. 근데 단기적으로 그래서 뭐 누구도 만나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뭐 조갑재 씨도 만나고 예. 뭐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만나고 등등 얘기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의 아주 아까 뭐 최경 기자님 아주 격앙된 어조로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나는 이게 말씀하셨지만 적확한 표현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렇죠. 유튜브에서 그 정도의 날것이라는 거는 생생한 100% 현실감을 말하는 거거든요. 공영방송에서는 제가 이런 말 못하지. 그러니까 지상파에서는 이런 말 못하지만 왜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사람 새끼로 보입니까? 이게 지금 사람 새끼가 할 일이야? 이게 지금? 그것도 일국의 대통령이었는데 이 거짓말하고 비열하고 비겁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한적 없이 강하고 잔인해. 무책임하고 뻔뻔하고 위선적이고 한 번도 자기 죄에 관해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계속 거짓말만 하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게 사람 새끼냐고. 에? 더 적확한 표현이 뭐가 있어 그러면.
이게 사람 새끼냐고. 그래서 예. 집에서 이제 윤석열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윤석열은 왜 그러한 이제 비인간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는가? 이제 그것은 이제 그 검사로서의 물론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은 지금 말씀하시는 뭐 이런 맥락에서 근데 검사로서의 삶이라든가 그간 겪었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 귀결이 되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주변의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과 겹쳐지면서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 거냐면 한동훈이라고 다를까라는 시선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한동훈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은 윤석열과 함께 해왔던 일들은 그런 측면의 일들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 사람을 만나서 나는 그래도 윤석열과는 달라요. 나는 중도적이에요. 이런 거를 증명하고 싶다라면 윤석열의 이 비인간에 해당하는 모습들에 대한 철저한 내가 옆에서 본 것에 대한 고백 그리고 내가 함께 그러한 일을 저질렀던 것에 대한 반성, 고백 그리고 참회 이런 것들이 부과되지 않고 그냥 뭐 적당히 내가 이 정도 포지션에 서가지고 적당히 사탕 발림이나 하면은 그렇죠. 국민들이 이해해주고 뭐 나를 뭐 좀 믿어주겠지 정도의 절대 이해해주고는 안 예, 됩니다. 그런 접근으로는 안 된다. 그 점을 예. 이제 말씀드리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근데 한동훈이 그럴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전화해 빨리. 왜냐면 또 막장으로 네, 가잖아. 알려줄게. 어? 막장으로 가면 이거 지금 윤석열은 잃을 게 없거든. 만약에 탄핵 당하고 그다음에 내란으로 형사재판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외환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하여간 그러면 윤석열이 알고 있는 한동훈의 그 아킬레스건도 많거든. 아 그럼요. 그러면 한동훈이 윤석열에 관해서 어느 정도까지 비판을 할 수 있을까? 못해. 30년을 같이 근무했는데. 한동훈이 석고대지하고 거기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등장해서 여권 내에 예를 들면 내란 특검 통과시키고 지금 왜 내란이 일어났는지 그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 주고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키고 그렇지.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면 과거에 자기가 잘못한 부분들을 상당 부분 씻어낼 수 있다. 근데 한동훈이 나타나가지고 그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나 보수에 뭐 하겠다 이렇게 재고 돌아다니는 거는 진짜 저도 못 봐주겠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동훈이 그 정도의 태도를 보인다면 민주당이 극우화되어 있는 국민의힘 나머지 국회의원들 배척해버리고 한동훈이든 합리적 목소리를 낼 정도 최소한 지금 이 국면에서라도 합리적 목소리를 낼 만한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건 필요하다. 예.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 한동훈이 부디 그런 태도 정도는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여기까지 최영일의 정치본색이었고요. 노영희 변호사, 김성환, 김민하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